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육식갑자 일주론 공개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관념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명리학 공부는 일종의 명리학이라고 하는 수천 년 동안의 우리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어떤 지혜가 겹겹이 페스츄리처럼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일종의 관념 체계로 만들어진 거고, 이 관념 체계를 현대인을 사는 우리가 이 우리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서 일종의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사실 사주는 어떤 측면에서 사주를 배운다, 이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길들인다는 개념이 좀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을 배웁니까? 길들입니까? 사실 젓가락질은 배우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젓가락질은 배우는 거 5분이야. 뭐 5분이 뭐야? 1분.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끝났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 애기들 손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처음에는 알아도 버벅대죠. 잘 안 돼. 하지만 그게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길들이는 거죠. 골프 연습장, 실내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배우죠. 사실 배우는 시간 한 10분, 20분이고 그 반복 연습해서 길들이는 시간이 90%입니다. 90%. 그 자세. 저는 어릴 때 기타 강사를 했었는데, 기타도 배우고 기타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기타 가르쳐주는 시간 10분, 자, 1시간 동안 계속 이거 반복해. 자, 스트로크 이렇게 하는 거야. 슬로우 고고, 슬로우 고고,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이렇게 치는 거야. 그 손을 딱 가르쳐주면 처음에는 그냥 버벅 되는데, 그걸로 한 2, 3일 버벅 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길들이는 거예요, 사주는. 어떻게? 사주는 이런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길들입니다. 근데 의심이 많으면 잘 길이 안 들어.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좀 또라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주를 잘하는 사람은 약간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관념, 의심, 회로가 살짝 고장난 사람들이 잘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러스와 버그가 잔뜩 들어있는 이 수천 년의 이 명리학 체계를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사회가 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슬람 사회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문제가 아닐 건데 우리 눈엔 좀 문제로 보이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1000년 전에 먹혔던 사회 구범을 현대 사회에서 쓰겠다고 그 IS 같은 나라들이나 이번에 그 시리아를 갖다가 지금 혁명으로 일으킨 그 시리아 반군 같은 경우가 일종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1000년 전에 이슬람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야. 샤이람인가 뭔가 해서 여자는 다 뭐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되고 교육시키면 안 되고 길에 갈 때 남자가 반드시 그 보호를 해야 되면 강아지도 아니고 말이야. 그 뭐 운전도 하면 안 되고 학교도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로 어느 곳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여학교, 미친놈들 아니야? 여학교에다 폭탄을 던져. 왜? 여자 공부시킨다고. 왜 저기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 그러면 좋아. 이슬람 사회를 만드는 거 좋아. 근데 현대 사회에 맞춰서 뺄 건 빼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성장한 의식에 맞춰서 현대 사회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 그냥 갖다 쓰니까 여학교에 폭탄 던지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명리학이 역사가 일로 따질 수가 없어. 이거 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이 근대 명리학은 일종의 이 신법 명리학도 이게 역사가 한 500년 이상이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된 지 한 지금 10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되게 보수적이었다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아진 거지. 그러면 요즘 사회에 맞게끔 사주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2, 3천 년 된 학문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여기서 온갖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일종의 바이러스 수준의 묻지마 관념들까지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 안 좋은 관념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막 피해 다녀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정한 규칙에 스스로 다리 걸려 넘어지는 현실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제하고 받아들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제할 것도 없어. 그냥 묻지마 관념 다 빼버리고 그냥 간지의 순수 의식, 순수한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레고 블럭이 뭐 좋은 블럭이 있어? 다 필요한 블럭이지. 그럼 우리 레고 블럭을 처음 보는 블럭을 탁 보면 이 블럭은 어디에 쓰면 적당할까?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라고 알 때까지 한쪽에다가 좀 연구 대상 해가지고 갖다 놔야지,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모르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사주가 안 풀리면 나쁜 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주 풀다가 모르겠으면 안 좋은 사주가. 가끔 저 명리하시는 분들 중에 그 종격 외치시는 분들 있어.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풀리는 사주 다 종격 외쳐버려. 종을 하려면 되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종격의 조건에 하나도 안 들어맞는데도 같은 글자 한 3개 정도 있는데도 그냥 종격, 수종격, 화종격. 아, 화종격은 일반적인 사주로 안 풀려. 막 이러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아,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왜 종격이라서 안 풀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인 게 뭐 나빠, 뭐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 자, 그럼 이제부터 간지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자, 육식갑자를 보겠습니다. 자, 주역에는 64개, 명리학에는 육식갑자가 있습니다. 육식갑자는 일종의 레고 블록 60개라고 보시면 돼. 명리학을 구성하는 레고 블록 60개입니다. 자, 여러분 타로 배우려면 타로 카드 배우잖아. 그 타로 뭐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해가지고 타로 카드 배우죠. 뭐 꼭 다 몰라도 뭐 한 3분의 2 정도만 알아도 대충 뜻 이해할 수 있고 정 모르는 카드가 있으면 자기가 그냥 그 그림 보고 느껴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 어차피 그 타로는 내면과의 대화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명리학은 사실 내면과의 대화라기보단 어느 정도는 관념 체계가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좀 배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요게 배울 게 좀 많아. 외울 것도 좀 많죠. 근데 이거를 다 외우고 공부를 하려면 진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암기표 뭐 이런 걸 그냥 드려요. 안 되겠으면 이런 암기표 같은 거 그냥 보면서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육식갑자를 앞으로 외고 뒤로 외고, 아니 물론 앞으로 외고 뒤로 외고 거꾸로 외고 누워서도 외고 눈 감고도 외고 하면 좋기는 하지.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 육식갑자가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육식갑자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명리학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60개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환갑이라는 게 이제 한 바퀴 돈 60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0세, 61세가 되면은 너가 태어난 연도를 만났다. 그래서 60갑자 한 바퀴를 돌았다. 그래가지고 환갑잔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명리학적 용어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보면 되는 거죠. 왜 60갑자냐 그러면은 60갑자의 첫 글자가 갑자거든. 그러니까 야 그거 뭐라 그래? 그럼 갑자로 시작하니까 60개의 갑자, 60개의 갑자, 첫 시작 글자가 갑자 이런 식이에요. 자, 우선 이 60갑자의 운영 체계는 천간이 10개의 글자, 지지가 12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천간은 뭐냐 하면 우선 요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좌표법 궁성론에서 사주에서 명칭이 있습니다. 자, 요 칸 중에서 요 위에 있는 칸을 천간이라고 하늘천 사이간을 써서 천간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지지라 그러고요. 또 이 지지라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해서 숨겨진 기운이 3개 또는 2개씩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 땅의 뜻,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뜻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8글자지만 실은 천간 4글자, 지지 4글자, 지지 안에 들어있는 글자 안에 글자 해가지고는 무슨 글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글자 안에 글자는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야. 어떤 마을에는 어떤 도시에는 독자적인 병원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어떤 마을은 좀 마을이 작아. 그래서 독자적인 병원이 없고 학교 안에 병원이 있어. 또는 무슨 관공서 안에 무슨 보건소가 있어. 그거는 구청 안에 병원이니까 일종의 지장간 병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마을에 가면 슈퍼마켓이 없어. 슈퍼마켓이 없는데 대신에 그 마을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호텔 1층에 매점이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지장간 슈퍼야, 지장간 슈퍼. 자, 어느 마을에 식당이 없어. 단독 별도로 독립된 식당이 없어. 근데 그 마을에 무슨 큰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 안에 구내식당이 있고 그 구내식당에 외지인도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럼 그 식당은 뭐예요? 지장간 식당이에요. 뭐 안에? 기업 안에 식당. 그래서 각각의 글자 안에는 자수 안에는 임계라고 하는 또 글자가 숨어 있고 축토 안에는 개신기, 외우기도 쉬워, 개신기에. 이런 지장간들이 이렇게 3글자들이 숨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천간글자와 지지글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모아서 이거를 천간지지라고 말하니 복잡하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60갑자는 60개의 간지를 말하는 거고, 사주 팔자의 사주는 4개의 기둥인데 한마디로 4개의 간지를 말하는 거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투트랙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천간과 지지로서. 우리는 텔레비나 영화를 볼 때 투트랙으로 정보를 취득합니다. 어떻게? 영상 정보와 음성 정보로서. 근데 보면은 영상과 음성이 보통의 경우는 잘 매치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의 분위기와 음성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돌아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 있죠. 가급적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무슨 공포 영화인데 막 영상에서는 막 가족이 화목하게 막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음산한 음악이 나와. 그 말인즉슨 밤에 캠핑하는 가족을 웬 13일의 금요일 프레디가 나타나서 난도질을 하려나 보구나.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영상 정보는 화목하게 놀고 있는데 음성 지르면 빠방 조수 나오는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자, 그런 것처럼 이 사주의 간지는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가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얘가 서두를 끝냈고 결과를 얘가 말해주는 형태, 또는 천간과 지지가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것이지만 실체는 이것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천간은 뭐 환대, 지지는 수 계열의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그럼 수입니까? 화입니까? 그럼 수 반, 화 반. 그럼 어떻게 나눠지는 건데? 보여지는 건 화인데 실체는 수라는 거야. 또 다른 측면에는 수라는 영역에서 활동 중인 화라는 거야. 미군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 뭐 이빨이 잘 맞죠. 근데 미군 부대가 적국에서 활동을 하면 이상한 거지. 만약에 미군 부대가 지금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상하죠. 아무리 최강 미군이라 그래도 미군 부대가 러시아에서 함부로 활동을 하다가는 언제 미사일을 얻어맞을지 모르지. 마치 그런 거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미군. 이렇게 봐. 그럼 그 미군 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위기에 처한 어떤 인질범들을 지금 구하러 갔어. 그 미군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게 이런 글자들이 이런 글자. 얘는 화지. 얘는 수지.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수나라에서 활동하는 화라는 뜻이에요. 수나라에서 활동하는. 화나라에서 활동하는 화나 목나라에서 활동하는 화나 금나라에서 활동하는 화가 아니라 수의 정반대 기운인 수나라에서 활동하는 화야. 이러면 얘가 가치가 높아져요. 자,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작전으로 인질범을 구하고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미군이 있어. 이거 누가 영화 소재야, 이렇게 되면. 누구를 영화로 찍겠어. 당연히 요 하나라에 가 있는, 그쵸? 그 기독교인을 보는 족족 잡아 죽이는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 대단한 거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거야. 이슬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들이고. 이런 거 같은 거지. 이런 글자들. 그래서 이 간지는 위아래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되게 복잡, 단안하면서도 또한 아주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 해석의 암호를 되게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라는 1 아니면 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보통의 그래서 대부분의 사주는 이런 점에선 유리하지만 저런 점에선 불리해. 이런 점은 가치 있지만 이런 점은 힘들 거야. 이런 부분은 좋지만 저런 점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복잡 단안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합니다. 다음. 사주를 좋고 나쁜 걸로 가리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주는 사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한테 좋은 일은 누군가한테 안 좋은 일이거든. 일을 너무너무 바쁘게 해서 뭐 돈은 많지만 뭐 되게 힘든 사람한테는 쉬는 운이 좋은 운이야. 보통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조건 달리죠. 쉬지만 돈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돈은 벌리는데 쉬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자, 반대로 한 5년 백수로 지냈는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날 무시하고 뭐 나도 막 자기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의시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일을 찾고 싶어. 그러니까 오래 쉬었던 사람한테는 일하는 운이 좋은 운인 거고, 죽어라고 일만 한 사람한테는 쉬는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살이 이만큼 찐 사람한테는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또 너무 빼빼 마른 사람한테는 좀 영양을 잘 보충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맨날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맨날 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좀 없는 섬으로 가는 게 좋은 일인 거고, 그 평생 모태솔로인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내 뒤를 줄줄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고, 뭐 이런 요소인 거야. 그래서 저는 사주 상담을 할 때, 내년에 운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내년에는 이러한 형태들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스토리텔링으로 서술을 해줘. 그러면 이제 가끔, 저는 보통은 좋다, 나쁘다는 뉘앙스를 안 붙이고 표현하거든요. 자,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러한 일들을 당신이 반긴다면 좋은 운이고, 당신이 반기지 않는 일이라면 좀 다소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관운이 들어오는데 당신에게 높은 책임을 부여될 것입니다. 장점이라면 직장 사회의 계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당신이 했던 일들이 낱낱이 평가를 받고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좋은 평가 받을 일을 그동안 많이 쌓아놨으면 내년에 당신은 좋은 운이 될 것이고, 당신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면 내년에 당신 뒤질 것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수학시험 볼 거예요 같은 운인 건데, 그럼 그건 좋은 운이에요, 나쁜 운이에요? 수학 공부 좀 한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고, 수학 공부 전혀 안 한 사람한테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내년에 쉬는 운입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자, 뭐 이 일을 쉬지 않고 했던 사람한테 내년도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보통 말년운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60대, 70대의 운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저는요, 지금 아이가 어려서요, 저 70 넘을 때까지 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60, 70대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하는 게 좋은 운인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만이야, 그 사람만. 근데 또 어떤 분은, 당시에는 60, 70대에 식재운이 계속 들어와 있어서 당신은 맘만 먹으면 60대, 70대에도 계속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팔짝 뛰면서 나는 그만 일하고 싶어, 쉬고 싶다고, 나 처녀 때부터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늙어서 꼬꼬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일을 하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파이어족이 뭐예요? 파이어족. 40대 초중반에 일 다 그만두고 평생 벌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남은 인생 50년 펑펑 쓰고 다니겠다. 그게 파이어족이잖아. 파이어족 입장에서는 노년의 일복은 안 좋은 거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사주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내가 좋다고 느끼면 좋은 운인 거고, 나쁘다고 느끼면 나쁜 운인 거야. 대체로 그 사람의 의식 성장 수준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전부 달라요. 대체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좋아, 남 좋은 일 하는 병신 쪼다지, 나는 받고 싶어, 안 줄 거야, 다 나한테 줘, 그리고 내가 1등 할 거야, 난 2등 따윈 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2인자 사주라고 하지 마.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좀 이제 어린애 의식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사주에 복이 있냐 없냐를 이제 되게 많이 따질 수가 있죠. 어떻게 부모한테 좀 받을 복이 있어요? 남자한테 받을 복이 좀 있습니까? 제가 자식한테 좀 많이 받을까요? 가끔 그러면 자식 복이 과연 뭘까? 난 가끔 생각해요. 자식이 나한테 막 생활비 많이 대주고 하는 게 좋은 걸까? 다르게 보면 그 자식 착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굳이 좋게 보자면은 아니지. 자식이 벌어서 나한테 해야지. 내 아는 동생이 그 직장에서 생활비를 얼마 한 300인가 받을 거야 아마. 월급을 지금 막 40대가 된 내 아는 후배 동생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한 달에 한 300 번대요. 근데 이제 이혼한 홀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홀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여자친구는 있는데, 근데 결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여자친구가 계속 머문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250에서 300 정도를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0만 원을 어머니를 드린대. 어차피 그 집 생활비 필요하잖아.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저 하숙집에서 살아봐 100만 원 더 들지. 뭐 그러겠지. 요즘에 조그만 고시텔에 살아도 150은 들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드린대.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100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잠깐 도망을 간다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너 나랑 결혼하고서도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릴 거야? 근데 어머니가 특별히 뭐 없잖아. 돈도 없고 그냥 가진 건 딸랑 집 한 채밖에 없으신데.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왜 아들인데 어떻게 요즘 애들 하나씩밖에 안 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 벌어야 돼? 한 500은 벌어야 장가를 가겠네.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런 식이죠. 아니, 그러면 그 남자 누구 만나야 돼? 어떤 여자 만나야 돼? 어떤 여자? 너 안 벌어가도 내가 다 벌어. 너보다 내가 더 잘 벌어. 뭐 이런 여자 만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좋고 나쁘고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자식복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자식이 외국에서 교수로 있는데 외국에서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한 1, 2년에 한 번 한국에 온대요. 뭐 중간에 전화 연락 같은 건 하지만 뭐 특별히 돈 보내주는 건 없고. 그럼 그게 자식복이 있는 건가? 그치?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식복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나한테 생활비 100만 원 주느라 맨날 여자친구한테 까여서 지금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그 엄마는 자식복이 있는 거지. 이게 자식복이야 자식 착취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하잖아. 이게 자식복이라는 것도 이게 좀 아무튼 이 복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전부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사주를 스토리텔링하여 이 사주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사주의 스토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봐야 돼. 사주를 운명 예언서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운명 계획서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예언서하고 계획서는 한 70%는 비슷한데 30%가 달라. 예언서는 너가 뭔 짓을 하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언서죠. 내가 미래를 맞춰주마. 뭐 이런 거잖아. 아니야. 이건 예언서가 아니고 영혼이 짜가지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서예요. 이거 약간 영성학적인 개념으로 이 사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영혼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체험과 경험을 해보려고 이 지구별에 와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 살아보는 거야. 뭐 아이를 5을 낳아서 헌신하는 엄마로 살아보기, 뭐 혼자서 외롭게 뭘 하다 살아보기, 무슨 예술가로서 정열을 바치며 살아보기, 뭐 사람을 한 20명쯤 죽이는 연쇄살인범으로 살아보기, 무슨 학교 선생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보기, 뭐 부귀영화를 누리다 한순간에 만회해보는 경험 같은 거 해보기 등등의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자기가 스스로 짜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 성장의 수많은 윤회의 과정에서 하나의 조각으로서 필요한 퍼즐을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 다음에 그 인생을 살기에 가장 적합한 시 공간의 날짜를 골라 잡아서 그 날짜에 태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얼추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운명 계획서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현지 시간의 사주를 지금 풀었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풀어보는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축축하고 깜깜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활동하는 이런 정축의 사회에서 나도 그들과처럼 축토와 비슷한 자수의 사회에서 이번에는 정화하는 좀 다른 병화의 방법으로 나도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 노벨상을 타신 우리 한강 작가의 사주가 정해, 신해, 요건 잘 모르겠어요. 임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72년생인가? 73년생인가? 경술인가요? 70년생이구나, 그러면은. 예. 경술, 정해, 신해, 신은 모르겠음. 자, 그러면 그 사주가 어떤 거야? 해자축의 깜깜한 세상을 정화로 밝히는 사람이야. 정화로 밝히는 사람. 그분이 탄 노벨상이 뭐예요? 남들 다 아는 얘기 올린 거 아니죠?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야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쌓이고 고이고 모여있지만 사람들이 쉬쉬하는 이야기, 드러나지 않은 4.3 사건, 오랜 시간 동안 정권에서 눌러왔던 그 다음에 가해자의 정서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그런 사건들, 이런 형태들에 의해서 묻혀있는 일종의 약은 안 바르고 그냥 대충 숨겨놓은 상처 같은 거죠. 그거를 갖다가 깜깜한 세상에 정화로 고듯 밝히고 드러내는 일을 하였다 같은 거죠. 이 사주도 이제 비슷한 사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한 40여 명의 아이들은 이러한 인생 스토리를 살게 될 거야. 다만 업종은 뭔지 몰라. 업태가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뜻이야. 뭔가 보이지 않고 그럼 이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뭔가 선구적으로 밝히는 일을 할 수 있고 가끔 우리 체육계에서 듣보잡 종목에서 한국이 1등 했어요. 그럼 야, 그런 종목도 있었어? 가끔 우리 겨울 빙상, 겨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무슨 빗자루 같은 걸로 무슨 뭐를 갖다가 탁 굴리면 빗자루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거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처음 보고는 야, 뭐 저런 경기도 있냐? 야, 근데 한국이 저거를 메달권이야? 지금 그분들이 다 뭐 하는 분들이야? 남들이 잘 모르는 영역의 분야를 빛나게 밝히는 일을 한 사람들이야. 뭔가 어떤 선구적인 분야. 우리나라의 김연아가 유명한 이유는 한국의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 메달 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세상에 김연아가 독보적인 어떤 세계 1등으로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들 피겨스케이팅의 열광. 박세리 어떤 사람이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그 골프, 게다가 IMF의 시대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골프로 1등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야, 역시 그래도 우리 한국인은 할 수 있어. 희망을 준 사람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자, 이 사주도 그런 형태야. 근데 사주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또 계획서라는 거는 계획 성취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획 성취율. 그러니까 100% 성취율이 나올 수도 있고 200% 나올 수도 있고 50% 나올 수도 있고 40% 나올 수도 있어. 저는 보통 50% 미만이면 운명이탈.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운명이탈 되게 많아요. 계획은 거창하게 짜놓고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지금 새해인데 다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적금 얼마 들 거야. 뭐 담배를 끊을 거야. 뭐라고 계획들 세우는데 3일 만에 끝나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50% 달성하신 분들도 있고 뭐 200%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들은 이 지구별 체험 계획을 짜고 그거를 열심히 체험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거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죠. 사실 그래서 사주는 어떤 면에서 여행자의 여행 가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어떤 우리가 외국을 여행을 갔는데 그 외국에 가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낯선 장소가 내 목적지가 맞는 건지 근데 주변에 보니까 여행 안내소가 있어.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저 여기가 제가 제대로 온 게 맞나요? 그럼 아마 여행 안내소에는 당신 여권하고 비행기표하고 여행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왔군요. 저기로 1시간만 가면 버스 타시면 됩니다.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군요. 저쪽 편으로 가시면 건널목에 가면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잖아. 이게 일종의 여행 계획서야. 여행 계획서. 지구별 여행 계획서야. 근데 사주를 보러 온 건 뭐야? 지금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나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년에 무슨 일 생기나요? 저의 미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배우자는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인생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면은 사주를 보러 왔어. 사주 보는 게 뭐야? 여행 가이드 만난 거야. 여행 안내소에서. 그러면서 자기 여권, 일정표, 계획서 이런 것들 뭐 여행사 연락처 이런 거 알려주면 거기서 확인을 해보고 당신 며칠 날 무슨 티켓 가지고 왔는데 어느 터미널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내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라는 관점에서 이게 영혼이 써가지고 온 지구별의 8개의 체험 계획서이자 8개의 버킷리스트이자 8개의 미션이자 8개의 퀘스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요거 하셨나? 요거 하셨나? 요거 하셨나? 요 사주의 형태에 맞는 삶을 좀 가치 있게 당신이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봐야죠. 그럼 이 사주가 나중에 청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만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남자가 부족해서 남자가 필요해서 우리 남자가 할 일이 많은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들이 부족해서 그 난리잖아. 그 뭐 못도 박아야 되고 밤에 야근도 서야 되고 뭐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9이 여자다 보니까 뭐 그런 곳에 간 사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곳에 간 사주.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러 간 기독교인도 되는 거고 뭔가 정화의 불꽃을 그래서 이런 사주는 티가 나고 눈에 띄어. 나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정화도. 근데 어떤 식으로 눈에 띄냐면 독특한 사람으로. 이런 사주는 계절과일적인 사주가 아니고 여름의 수박은 계절과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겨울의 수박은 이상한 과일이죠. 근데 보통은 겨울의 수박은 가격이 되게 비싸요. 맛없어도 돼. 그냥 수박처럼 생기기만 하면 돼. 백화점에서 팔아. 값도 비싸. 근데 겨울에 수박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뭐 임신한 아내가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도 뭐 하우스 수박 구하러 다녀야지. 이건 일종의 겨울 수박 같은 거야. 제철 과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요거는 조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주를 조후용신론적 개념에서는 일간조후라고 보통 표현을 해. 왜? 사람 자체가 이 사주의 조후야. 조후라는 거는 환경을 맞춰주는 인자를 말하는 건데 한겨울, 그러니까 해자축 겨울 사주에서는 화의 기운이 조후고 저기 사오미 여름 사주, 월주가 사오미로 되어 있는 사주에서는 그 수기운이 일종의 한 뜨거운 여름의 에어컨 같은 역할이고 이 사주는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난로 같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비경겁제니까 건빵 속에 들어있는 별사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한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뭐 꽃마을에 있는 아무개신부, 갈 길 없는 노숙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계획서를 가진 사주가 보통 이런 취지에 맞는 어떤 일을 하여 세상에 필요한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할 때 일이 되게 잘 풀릴 것이고 그런 일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한 달 여행 갈 때 보통은 대략적인 미국 계획 짜죠. 뭐 비즈니스로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거지, 여행하러 가는 거지, 관광하러 가는 거지. 뭐 대충 계획을 짤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미리 사전 예약을 해놓죠. 뭐 호텔 예약해놓고, 항공권 예약해놓고, 기차권 예약해놓고, 특히 중요한 식당이면 미리 사전 예약해놓고, 뭐 누구랑 미팅 약속 있으면 언제 몇 시에 만납시다. 대충 약속해놓고 갈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웬만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대충 그 일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일정을 맞춰서 살면 때 되면 먹을 거 생기고, 때 되면 잠잘 때 생기고, 때 되면 가이드 나타나고, 때 되면 귀인을 만나고, 때 되면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증서가 생기고, 종이가 생기고, 졸업장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일정에서 너무 괴리가 많이 벌어지게 엉뚱하게 살아버리면, 즉 첫째 날 공항에 갔는데 그다음부터 꼼짝도 안 하고 공항 앞에 여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죽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나가주세요 얘기 생기고, 여비 떨어지고, 경비 떨어지고, 연락 안 되고, 비행기 놓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같은 측면이에요. 저는 보통 이게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신, 계획에서 이탈하신 분들을 저는 운명 이탈자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은 그거는 합법적인 운명 이탈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적절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운명의 흐름을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 간지의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것만 하고 요 두 번째 공개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간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묻지마 관념 절대 붙이지 말 것. 아까 말한 뭐 무자일주, 백두노랑,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외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 썼다가 나중에 명리를 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관념들은 제가 많이 지웠어요. 자, 해석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해석의 샘플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정유라고 하는 간지가 있으면은 이 간지는 어떤 간지입니까? 그러면 유금이라는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정화, 유금의 사회가 내세운 정화, 정화가 유금의 사회, 유금의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유금의 환경에서 정화가 활용된다. 가을의 환경 속에서 정화가 장생받다. 이 간지론은 12운성론으로 보통 해석을 되게 많이 하고 10성론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10성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10성이라는 거는 명리에서 10가지 성질을 해가지고 10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글자가 담당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10성이라는 거는 역할입니다. 정관의 역할, 상관의 역할, 뭐 정인의 역할, 편인의 역할, 뭐 이런 형태로. 자, 이사주에서는 정화가 겁재의 역할로 쓰이고 있고, 유금이라는 글자가 정재라는 역할로 쓰이고 있는데, 뭐 십성론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재는 어떤 안정적 수익이거나 고정적 수익,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시장, 내가 소유하고 다루고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적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유라는 간지를 병화의 입장에서 병화의 기준으로 볼 때 얘는 겁재고 정재야. 그러면 십성적으로 해석하면은 정제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겁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십성을 집어넣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 유금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정화가 되는 거고, 십성을 갖다 붙이면 좀 더 구체화되죠. 정제적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재라는 뜻이죠. 꼭 우리 어릴 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꼭 과자로 만든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금전 재물적 기반이 되는 환경 속에서 겁재가 활동을 한다는 소리니까 세상을 다스리거나 관리하거나 금전 재물 활동하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사주의 전체 스토리로 보자면은 이 병자는 선행자인 정축을 따라서 자축합으로 그들이 하는 일과 연계시켜 그들이 넓은 사회에 인성적 지원을 받아서 뭐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인기 얻고 후원 받고, 보통 이런 사주들이 후원을 잘 받아요. 왜? 넓은 사회에서 후원을 받잖아.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회에 후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회를 후원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회가 우선 정화를 후원하고 있어. 왜? 불 안 꺼져야 되잖아. 목생화를 해줘야 되는데 목의 뿌리는 진토에 있어요. 이 진토는 인묘진에 소속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그래서 되게 강한 간목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는 땔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외부 세상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좀 정화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가서, 무슨 뭐 섬마을의 무슨 의사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남자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무슨 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곳을 후원해주는 어떤 뭐 선교사, 뭐 어떤 뭐 수도사, 뭐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알려주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쵸 그 무슨 빗자루 그 무슨 경기 이름이 있던데 뭐 그거 했던 선수들 컬링 지금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제가 이게 자 이제 뭐 그런 것들 남들 잘 모르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주는 가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이게 정화가 축토의 환경에서는 인묘가 되니까 이 힘이 약한 거니까 정화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좀 되게 이기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기독교 선교사가 저기 남미의 그 인디오 마을에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해. 그 당시에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를 넓힐 때 우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종교를 갖다가 믿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군대를 보내가지고 복속을 시키는 방식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간 그 선교사가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인디언들에게 깊게 동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게 돼. 그 인디언 마을에서는 그 백인 신부는 매우 소중한 존재고 이색적인 존재야. 근데 백인 사회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되게 소중한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이제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정화가 인묘되니까 나쁜 게 아니고 정화가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뭐가 가치 있어요? 나쁜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는 나쁜 거야. 어머, 가치 있네요. 소중한 일을 하겠군요. 뭐 훌륭합니다. 뭐 이러면 뭐 한국 최초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의 밑에서 이게 만약에 학자나 교육자나 연구자가 된다면은 이게 한국이 그동안 건드려보지 못했던 어떤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국가나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 연구를 축토 땅을 하고 있는 뭐 알라스카에 유전을 개발을 한다든가 뭐 제칠광구에 석유를 캐고 있다든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보조나 조수로 들어가서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계받아서 연구소장 돼가지고 그 일의 미션을 잘 끌어당겨서 자축합의 자진합으로 사회와 넓은 세상에 지원과 협력을 얻어내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내 뒤를 이어오는 사람들은 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연구소장이면 내 뒤에 있는 연구원 박사 석사들은 다 그걸로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 사주로 보면은 경제적 활동 위해서 활동하는 겁재들이 내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천간에 비경겁재가 나란히 3개가 쪼르르 있으면 이걸 준일기격이라 그래요. 4개가 다 있으면 일기격. 하나의 기가 천간에 모두 모였구나.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3개가 모여 있으면 내 앞에 그 일하던 사람 있고 나도 그 일을 따라 하는데 내 뒤에도 그 일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내 뒤에 나 같은 사람 복사돼서 옮겨갈 것이다. 근데 이게 비견이면 나 같은 사람인데 나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 더 광역적 확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명창이 인간문화재 명창이 뭐 그 한국의 소리를 막 이렇게 창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보통은 좀 특별히 국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분 밑에 수화생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일을 이어받았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와서 그 일을 배워간다든가 아니면 일반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들로 그 창을 배워갖고 와가지고는 대중가요에 접목을 시켜서 뭐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뭐 이런 거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 형태들이 병화가 병화로 복사되지 않고 병화가 정화로 복사되는 형태들이에요. 보통은 비견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친구끼리 사업을 아는 사람들끼리 상황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업을 넓혀가는 형태고 이렇게 겁재한테 펼쳐지는 형태는 생판 얼굴도 못 보고 나하고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맹점을 내주는 형태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딱 난 이 사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거 슈바이처 박사 사주구나.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의 의사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원래 독일에서 꽤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독일에 있는 그 가문의 재산들 갖고 와서 아프리카의 진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의학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흑인들을 갖다가 평생 치료를 해주시죠.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의 말년 걱정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돌보지? 누가 좀 내 뒤에 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 토인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면 되는 거야. 그분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당신 뒤를 잇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잘 모르겠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 사주는 일종의 영혼이 지구별에 써가지고 온 일종의 영혼 계획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계획을 존중해야 할까? 영혼의 계획을 개무시해야 될까? 제가 좀 입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꾸 해석을 할 때 거꾸로 얘기를 해. 뭐야? 사주의 의도를 싫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케이스들. 이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주에 없는 것 찾는 거. 사주에 없는 것 찾는 거. 그냥 어떤 사주가 전부 화로 돼 있어. 화 돼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나는 수가 없어서 배렸어. 사주가 조우가 틀어졌어. 사주가 전부 불덩어리야. 나는 수가 없어. 큰일이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 사주의 메인 미션에 수와 관련된 거 할 필요 없고 화로 된 거 잘하라는 소리야. 사주에 특정 글자가 많으면 나쁜 게 아니고 사주에 특정 글자가 많으면 강조하는 거야. 강조. 그렇죠? 저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심부름 시킬 때 한 3번쯤 얘기하죠. 너 3시까지 꼭 고양이 밥 줘라. 너 꼭 고양이 밥 줘야 돼. 너 꼭 밥 줘. 라고 3번씩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앞에 사람이 하던 거 네가 이어서 해라.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확산시켜라. 그리고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먹고 살게끔 해줘라. 지금 요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주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안 좋게 곡해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죠. 가령 뭐야? 돈을 겁재가 가지고 있어? 아니 이 겁재는 도둑놈이구나. 이거 내 돈인데 내 돈 가져가는 겁재는 나쁜 놈. 그러면 내 뒤에 나 비슷하게 따라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니 다 고소고발하고 절대 내 재주를 퍼뜨려서는 안 되겠고 나 혼자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금전재물 활동을 하게 되고 그들의 금전재물은 금생수로서 내가 만든 조직, 직장, 단체 기반을 크게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금전재물 사업은 사회에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식신상관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올 것이 다 금전재물 활동으로 사회에 지식정보 학문 자격을 갖춘 제자들이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식신상관격이기 때문에 식신상관격은 전문 기술성을 쓰는 사회인데 그게 어떤 기술성이야? 축토의 기술이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어머, 뭐 그런 데가 있어? 야, 뭐 그런 기술도 있어? 야, 근데 이 기술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 축토 안에 이게 돈이 들어있어요. 이게 금창고거든. 축토는 사유축의 기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축이 열리면 이 안에서 금전재물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럼 이 사주가 나중에 이 지지 육충대운이라고 해서 나이 한 50 중반 정도 되면 반드시 미대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주가 미대운을 만나면 축미충이 일어나죠. 축미충이 빵 하고 열어가지고 미가 와서는 미신유술하고 열어버린다고. 그러면 축토 속에 저장돼 있던 금전재물 기운이 전부 열로 퍼지는 거야. 열로. 그럼 이게 정축의 사회에 정화가 열심히 활동해내는데 이 겨울의 사회가 여름의 사회로 바뀌자 축토가 잠재하고 있었던 금전재물의 가치성과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옛날에는 한국의 전통무용과 창을 하면은 다들 축구 배고프고 돈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갔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현대 재즈 문화와 이어지게 되니까 유튜브와 만나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고 그 시장이 되게 상업적 시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60갑자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자, 60갑자를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60갑자는 어떤 요령으로 봐야 되냐면요. 천간과 지지의 갭 차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글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자, 천간지지의 갭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라는 간지, 60갑자의 첫 번째 글자인 갑자라는 간지는 지지는 해자축의 일원이니까 이게 수구, 계절로는 여름이에요. 근데 이 목기운은 계절로 상징으로는 봄이죠. 그러면 이 사주를 계절론으로 보게 되면 겨울에 봄일 하는 사람 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겨울에 나타난 봄의 기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겨울이 내세우고 있는 봄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꼭 어떤 시대일까? 현재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사회는 곧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고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 아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주를 표방하는 사회,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부자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 해자축으로 아직은 잠재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깜깜하고 어둡고 원래 이 자수가 첫 번째 글자인 이유가 이게 뭐냐, 인묘진 사오미로 지지가 시작하지 않고 지지의 순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시작하잖아. 왜 자수가 첫 번째 글자일까 하면은 이게 태초의 글자예요. 그래서 발음도 자잖아. 원자. 원자가 뭐야? 물질의 최소 단위이자 근본 단위이자 기본 단위죠. 이 자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글자야. 모든 것의 수원지야. 보통 바다에서 뭐 생명체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자, 오행이 수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에서 무언가가 갑툭튀했다라는 게 갑목인 거야. 갑목의 특징이 뭐냐면 갑목의 물상이 갑툭튀입니다. 갑툭튀.
그러니까 앞에 갑이 들어갔잖아요.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말도 그대로 갑이에요. 갑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최초로 처음 시도하였다. 완성도는 그건 을한테 물어봐야 되고 완성도 말고 일단 시작한 게 중요한 거야. 제가 갑을 얘기할 때 늘 라이트 형제를 얘기하죠. 라이트 형제의 그 업적이 뭐예요? 비행기를 최초로 띄웠다. 다른 사람 다 실패했는데 드디어 그 사람서부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력도 약하고 저 구조도 형편없었으며 조종도 잘 안 되고 뭐 상업적 요소는 없어. 아니 그건 안 중요해. 일단 날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의 목적은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완성도 따지는 건 을한테 물어봐야 돼. 완성도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 뭐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회사들이 완성도 있게 만들 거라고. 일단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만들었다. 그게 갑인 거고 요즘에 최첨단 노트북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을한테 물어봐야 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원초적 환경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것, 요게 갑자의 의미라고. 그러면 이 갑자가 월주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갑자의 의미를 가진 사회라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거야? 원초적 기반에서 무언가 새롭게 창조되거나 무언가 새롭게 일어나는 사회. 만약에 갑자월, 갑자일 하고 사주가 있다고 치면은 갑자라는 사회에 갑자다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뭔가 잠재되어 있는 곳에서 뭔가 툭 튀어나왔으면 꼭 어떤 느낌일까? 가끔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면은 막 한 1950년대나 40년대 신사들 있죠. 다른 사람들 막 상투 메고 다니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그 뭐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 되게 코수염배고 무슨 뭐 신문사 하는 뭐 그런 양복쟁이, 그 당시에는 양복쟁이가 어떤 시절에 뭔가 원초적인 것에서 무언가를 일으켜 세워서 그 지역 최초의 신문사도 만들고 마을 신문도 만들어내며 외국 가서 공부도 해서 뭔가를 툭 튀어서 올라온 것 같은 사회, 그런 사회에 그런 사회다운 사람을 이어가는 것,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갑자라는 갑툭튀라는 글자가 월주에 있으면 갑툭튀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나라는 거고, 다음에 갑자가 일주로 되어 있으면 뭐 어떤 사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회에서 무언가를 갑툭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일주면은 갑자 일주니까 일간이 갑인 거고, 일간이 갑의 특성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다, 창조해내다, 무언가를 처음 해보다. 호신쌤이 갑인일주예요. 게다가 시주가 갑술이어가지고 갑갑합니다. 갑이 2개나 있어요. 원래 사주에 갑이 1개도 아니고 2개나 있으면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야, 너 갑 꼭 해야 돼, 갑. 너 갑 꼭 해. 말년에. 갑이 뭐 하는 거냐면 남들이 안 해본 거 최초로 해봐라. 뭐 2개면은 2개 하라? 아니야. 명리에서 2개는 많이 하라는 소리야. 많이 하라. 3개면 미친 듯이 많이 하라. 4개면은 셀 수 없이 많이 하라. 뭐 딱 4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거나 창조하는 일, 그러니까 호신쌤의 명리도 그 뭔가 뭐 영성 명리 해가지고 뭐 기존 명리에서 안 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붙여서 막 하기를 뭐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뭐 믿든지 말든지 막 계속 퍼뜨리잖아. 막 공개 방송 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주에 갑자가 있으면은 그런 사회구나. 시주가 갑자면은 미래의 갑자를 추구하는구나. 미래의 비전이 갑자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 될 일이 갑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연주가 갑자면은 너가 살고 있는 넓은 사회, 먼 사회에 갑자가 있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축이라는 간지도 봐요. 지지는 아직도 겨울인데 청가는 완성되고 성숙한 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을축을 인동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동초가 뭐예요? 저 한겨울에 피어나는 꽃, 1월 달에 피어나는 꽃, 제일 먼저 피어나는 식물, 왜 태반이 얼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인동초가 피어나기 때문에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떤 그 나무가 일어서기 때문에 인동초는 대단해. 인동초가 오게 되면 곧 있으면 봄이 오겠구나. 드디어 겨울이 물러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축이라는 간지의 특성이 뭔가 최초로 해보는 사람인데 좀 시대를 앞서가는 듯한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 벤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0년쯤 앞서가신 분이죠. 뭐 전기차를 언제부터 타고 다닌 거야? 우리 동네 전기차 충전소가 1개도 없는데 타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세상은 축토인데 그곳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어떤 나무를 키워내는 것.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갑목은 대체로 뿌리를 말하는 거고 을목은 뿌리 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뿌리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팍 솟았어요. 그게 감목인 거고, 그 다음에 개가 자라가지고 뭐 멋진 나무로 자랐어요. 요게 이제 을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감목을 느티나무로 보고 을목을 덩쿨나무로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감목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나무의 상태까지가 감목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나무의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되는 거고, 씨앗은 신금. 그 다음에 딱 튀어나와서 새싹을 틔워서 이제 나무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어린 나무, 일단 튀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 요게 감목,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나무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요게 이제 을목,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간지론을 볼 때는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표방하는 것은 병화, 뭔가 퍼뜨리고 확산하지만 아직 이 병화의 기반이 되는 이 인목이라는 사회는 지금 막 새롭게 시작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병이라는 간지가 월주에 있으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에서 폭죽 일찍 터트린 듯한 느낌 같은 거죠. 꼭 무슨 느낌이에요? 저기 한 20년 전에 저 심영래 씨라고 하는 되게 그 우리 시대의 코미디언, 다들 아시죠? 심영래 형님께서 계셨는데 그분께서 SF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디워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거 예고편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엄청 히트를 쳤는데, 그때 한참 국뽕이 난무하던 이 시대여가지고 노무현 정권이었나 김대중 정권이었나, 아무튼 한참 그때 국뽕이 난무하는 뭐 신지식인 선정, 그게 선정돼가지고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애국심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헐리우드의 SF를 능가하는 뭐 한국의 SF물 해서 광고를 엄청 때렸는데, 디워가 딱 상영을 했는데 SF 매니아인 제가 그 영화를 딱 보고 엄청 많이 실망을 했겠죠. 아니 이게 우레메잖아 이거 잠깐만 이런 느낌으로 이게 꼭 무슨 느낌이야? 새로 시작하는 사회에 먼저 드러나서 병화의 시대를 알리는 간지.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간지들의 특징들이 다 뭐냐면요, 요것도 그렇고 천간이 지지보다 한 템포 앞서가고 있어요. 천간이 지지보다, 천간은 표방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지지는 실체적 환경이나 기반을 말하는 거야. 아직 뭐 수경농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데 우리 미래는 수경농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도시는 수경농법으로 뭐 열대과일을 생산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상업적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런. 그래서 천간에 표방하는 것들이나 또는 이게 일간이 될 경우에는 이 병화일간은 사실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죠. 뭐 패션도 한 5년, 10년 앞서서 입으시는 분들이나 뭐 취미라든가 뭐 또 공부도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서서 가시는 분들, 또는 자기가 거주하는 환경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 뭐 시간이 멈춘 시골 동네에서 무슨 핵물리학 공부하고 계시는 분, 뭐 아니면 그곳에서 무슨 뭐 최첨단 무슨 우주공학 같은 거 뭐 발사 시험장 만들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자신의 나와바리 환경에서 병화의 입장을 취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12운성적으로 나의 나와바리인 인목이라고 하는 환경이 지금 나를 막 장생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일지장생이라 그러는데, 이 60갑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12운성적 해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특히 장생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월지장생이 있고 일지장생이 있는데, 월지장생은 사회가 나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너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꿈꾸던 것을 너가 이루고 있구나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일지장생은 자기 스스로 그렇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역시 나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사회를 이끌고 있어. 그리고 보통 자기가 직접 안 하거나 또 가족들이 그거 해줘. 일지의 역할을 해주는 집의 엄마 같은 부인, 또는 뭐 집에 함께 사는 엄마, 또는 뭐 이제 집에서 함께 하는 가족, 내 나와바리의 마을 동료 친구들. 그 나의 아저씨에 보면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그분 누구죠 이름이? 아 맞아, 이성균. 그 이성균 씨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나쁜 놈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어. 그랬더니 같은 축구단과 같은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이 누가 우리 이성균을 때렸어? 우리가 가서 혼내줄 거야. 형은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공부 잘했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했어. 우리 마을에 형 같은 사람이 없어. 지금 이성균이 그 마을에서 지금 뭘 받고 있는 거냐면 그 장생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나와바리에서. 반대인 경우도 있죠. 사회에 나가면 막 장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집안에만 오면 막 구박받는 사람들 있지. 보통 그런 경우가 월지장생, 일지임묘, 뭐 일지 삼요절태, 뭐 이런 형태들일 수가 있는데, 요 사주는 일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 장생하여 스스로 피어오르고 내가 마주한 인목의 환경보다 나는 더 다음 단계의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솟아오르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드러내는, 보여주는, 비추는 태양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일지에서 장생을 받고 있으면은 보통 집에 와서 가만히 편안하게 쉬면은 다시 피로 회복이 되고 사기 충전이 되고, 사회에서 되게 만약에 이사주가 만약에 뭐 해월이나 자월의 병화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절지나 사지, 뭐 묘지가 되는데, 절지 사지는 이제 끊어질 듯한 힘든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일을 하다가 집안에 왔더니 다시 재충전이 되더라 같은 거죠. 마치 미군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하고는 아늑한 자신의 고향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막 응원을 받았어. 그 사람은 일하는 곳은 아프가니스탄, 쉬는 곳은 안전한 자기 집. 그런 경우가 절지에서 일하고 장생지에서 뭐 내 나와바리를 만난다.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육식갑자는 이런 식으로, 이게 60개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 11시가 될 것 같아서 맛보기로 오늘 수업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간지의 의미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특히 조심할 거, 묻지마, 바이러스성 관념 붙이지 말기. 뭐 남편 복이 없어요, 뭐 일찍 요절해요, 뭐 과부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붙어서 일주론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묻지마 관념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덜어내고 공부하자. 스스로 자신의 운명에 쥐레를 뿌리는 거와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오늘 공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